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 출발을 잘하면은 그게 평생 동안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격증 따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조상 제한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예. 역시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걸 이게 맞추십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게 최고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은행이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은행은 입사도 아니에요. 입행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최고의 직장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5대 은행이 있었어요.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고 직장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조흥은행은 어디 있어요? 신한은행으로 합병됐어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합쳐져서 우리은행이에요. 지금 나라 돈 들어가 있죠. 그죠? 제일은행은 SC로 넘어갔죠. 서울은행은 지금 하나은행으로 갔을 거예요. 한 개도 살아있는 회사가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그 조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직장들 아니에요. 그 직장도 이렇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미래를 설계할 거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의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우리 선배들이나 저도 회사를 들어갈 때 이런 생각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그죠? 은퇴할 때까지 살지 못하면은 은퇴 못 해요. 이제 대부분 다 그때까지 살아 계실 거니까 회사가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포춘지 500대 기업 안에서도 30년을 생존하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수명보다 원래 조직에 더 살아야 마땅한 건데도 그걸 창업한 사람의 수명보다도 더 길게 사는 조직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제가 정년 때까지 생존했다. 그러면 지금 실력 갖고는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 회사는 좋은 회사 돼 있거든요. 저한테 훨씬 더 훌륭한 역량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끝까지 다닌다는 거는 그때까지 건강해야 된다. 조직이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그 훌륭하게 된 조직에서 능히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역량이 출중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가능성이 요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늘구멍이죠. 예전에 이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지금 바늘구멍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운 좋은 거다. 그리고 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이게 돼도 운 좋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요 100세 시대가 열렸어요. 세상에. 그러고 나서 60살 1등 은퇴했다 치고 우리 100세까지 살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뭐하고 살아요? 예전에 이런 게임은 어떻게 설계가 된 거냐면 은퇴 이후에 한 15년에서 기껏해야 20년 정도를 노후를 살면은 저 세상 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아주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성공적으로 은퇴를 해도 그때부터 게임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이전의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된 시스템이 그걸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삶의 방식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서 나한테 들려준 걸 기준으로 기준을 삼아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선배가 뭐 등등등등. 근데 그분들은 미래를 가지고 조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았던 거 갖고 조언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막 추정하는 거 이런 걸 이게 때려 합쳐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맞아 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공 공식이라는 걸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거하고 비슷한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세상은 요구사항이 있고 정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해요. 우리는 그걸 맞춰야 돼요. 또 하나는요. 세상엔 그래가지고 스펙이 있어요. 요구사항을 어떤 수준까지 맞춰야 되는 스펙이 있어요. 우리는 그 스펙을 끊임없이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잘 맞춘 사람이 선택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정글이고요. 경쟁이 게임의 규칙이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게 되면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발 잘못 디디면은 그러면 뒤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낭비예요. 패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눈 팔지 말고 유망한 거, 되는 거 잡아가지고 올인해야 돼요.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왔죠. 네, 우리는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요. 이렇게 가르쳐요.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다른 사람 성공시키려고 공부하신 거 아니죠? 나 성공하려고 공부했죠. 그리고 그 공부는, 잠깐만요. 공부는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유리한 게임이었어요. 그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쌓았느냐는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한 분야를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지식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선점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애한테 아주 친한 친구인데 시험 볼 땐 노트 빌려주면 안 돼요. 가끔 숨기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원오브댐이 돼요. 나는 그냥 여러 다섯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원오브댐으로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육이 원오브댐으로 사람을 키우느냐? 원오브댐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교육의 산출물 그 사람이 원오브댐일 때 잘 돌아가는 사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가 바로 산업화 사회거든요. 산업화 사회가 뭐겠어요? 자본이 사업장 만들어 놓고 사람들 긁어 모아서 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제각각으로 해버리죠. 그럼 일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나는 표준 작업을 만들죠. 그럼 이 표준 작업을 이해하고 튀지 않게, 그죠? 튀지 않게 그 표준 작업대로 따라 할 수 있으려면은 평균 정도의 교육을 받되 개성을 발휘하지 않고 원오브댐이 되면 될수록 공장 돌리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사회의 교육이 이렇게 세팅됐죠. 그런데 엘빈 토플러는 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세상이 바뀔 때 가장 빨리 바뀌는 것과 가장 느리게 바뀌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느리게 바뀌는 것 끝에서 두 번째가 정치고 맨 마지막이 교육이라고 했어요. 교육이 제일 늦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바뀐 거를 제일 늦게 대응하는 게 교육인데 지금 우리 교육이 그렇단 말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그 부모들이 받은 교육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거를 타겟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색깔들 다 다른 거 넣느라고 좀 고생 좀 했어요. 이게 각각이 전부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깔때기를 통해서 쭉 밑으로 떨어지면 새카매지는 거예요, 다. 다 비슷해졌어요. 원오브댐이 된 거죠. 우리는 원오브댐을 양산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면은 계속 그쪽으로밖에 생각 못 하죠.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아시죠? 네, 이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마귀 할멈도 보이고 젊은 여자도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게슈탈트 전환이라고 하죠. 이런 그림들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인터넷에서 게슈탈트 전환이라고 쳐보면은 뭐 수십 수백 가지의 이제 그 예들이 막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믿었을 때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제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은 그 빛 중에 일부를 봐요. 우리가 보는 빛은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그럼 가시광선이 전체 모든 광선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가청 주파수를 들어요. 우리 귀는 가청 주파수를 듣는데 전체 모든 주파수 중에 우리 귀에 들리는 가청 주파수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둘 다 가시광선이나 가청 주파수가 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중에. 예를 들면 광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엑스레이선, 그리고 가시광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광선 다 그게 한 90몇 퍼센트 되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4%밖에 안 돼요. 들리는 것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를 내가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거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세상의 약 96%를 내가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그 그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뭐 각각의 개인이 알아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또 엄청나게 오류가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미래를 잘 내다본 분들, 그런 분들의 생각을 좀 잘 이제 연구하면은 우리 통찰력,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